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한 28페이지 정도 피시면 되고요. 기도에는 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필수 요건들이 존재해요. 뭐든지 노력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기도는 좀 쉬운 거고 뭐 수행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기도 나름대로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학부 때 내 자랑을 또 하면, 제가 학부 2학년부터 박사과정 1차 끝날 때까지 총 7년입니다. 7년 동안 올해입부를 맞았거든. 나름 좀 뭔가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공부하는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부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선생을 잡아야 돼. 교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교재고 비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 선생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내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지가 뭐 핵심만 쓰면 되지,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단 양으로 미는 거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게 몇 구절이 나오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거든. 그리고 우리 정도 되면 이제 신기 폭발이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보면 관심법을 씁니다. 궁예 이후로 제가 관심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선생은 뭐 낼 거다가 보여요. 이렇게 딱 보여. 저거 시험 문제 저거 이렇게. 여러분은 그거 안 보이지? 그래서 점수를 잘 못 받았던 거예요. 딱 보면 보여. 얼굴에 쓰여 있어.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있어요. 남학 회양 스님하고 마조 스님 이야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레가 안 가면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무슨 과목을 가르치든 간에 가르치는 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이해한 뒤에 그거를 답을 쓰면 사실은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기 쉽지 않아.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신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대충 해도 돼. 그냥 막 거의 반무당이야. 찍으면 다 맞아. 시험 문제가 보인다니까, 진짜. 선생님을 보면 시험 문제가 보여요. 딱 이렇게. 그런데 저랑 같은 반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특징이 열심히만 해요. 이게 절에 살아보면 되게 재밌는 게, 비구 스님들은 대부분 열심히 안 해. 그런데 몇 명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시장을 주도해.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해. 근데 휘진 사람도 없고, 특별히 뭘 이렇게 좀 그런가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차별적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해. 그래서 딱 이렇게 뭘 보나 이랬더니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거를. 내가 딱 보면 저기는 아니거든. 저게 무슨 타클란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데를 막 파고 있어요. 물 나온다고. 딱 봐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곁눈 줄로 이렇게 딱 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다니까. 그거 아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100% 안 나온다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선생님이 약간 횟가닥해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도 있었거든, 예전에. 모모 선생님인데, 그 천태 수업인가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그 양반은 성격 특이하거든. 이거 중에서 시험 문제 낸다. 이래놓고 딴 거네. 성격 파탄자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예측을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분석해야지 말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성향은 어떤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대들길래, 그럼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건 뭐 당신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거 안 나오고 요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제 얘기가 다 100% 맞았어요. 그때도. 1등은 아무나 해. 근데 그 스님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엄은 데만 계속 파니까. 힘은 더럽게 들이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든지 터뜨리려면 사실 합리적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묻지마로 덮어놓고 이빨 꽉 깨물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터지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뭘 썼냐면 기도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루어질 만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미국에서 2조 6천억짜리 잭팟이 터졌다. 그게 사상 최고의 복권 금액 얼마 전에 터졌어요. 몇 달 전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에게 돈을 꿀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얼마 정도가 합당한지를 봐서 그만큼을 빌려달라고 해라. 친하더라도 야, 네 전세금 전체를 나한테 빌려줘. 이러면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될 만한 거를 견적을 내야지. 사실 그게 노력입니다. 그 정도 노력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냥 헛방 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쓸데없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나올 자리, 어디가 물 나올 자리인지를 사실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 판단을 못하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더라도 은행명하고 계좌번호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조차도 잘 모르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비 나올 구멍을 이렇게 쑤셔야 되고 다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관심법으로 봤을 때 그 노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이 뭐 강의 계획서 올려놓고 뭐 이렇게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해주면 그걸 다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찾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통 노력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뭐 기도도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행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가피를 받으려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공간 안에 라디오 같은 주파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라디오를 틀면. 그런데 주파수를 못 맞추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들리면 더 이상하다. 들리면 더 이상해. 이 정도 인원이면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명이라고 하고 그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사람 소리가 들려요. 이러면 슬픈 겁니다. 사람 소리가 들려요. 이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 귀에 캔디라고 그게 들리면 백지영이든지 환자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춰야 뭐 BBS면 BBS,
안 그러면 무슨 뭐 저 MBC면 MBC, KBS면 KBS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만 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저절로 잡히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우리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디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땅들이 있어, 도시 안에. 저런 데도 건축이 되나? 저런,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땅이 저렇게 이렇게 잘려 있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걸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막 잘려 있어요. 오징어 같은 땅.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게 왜 저렇게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설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에 각이 나옵니다.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면 되겠어. 그리고 그게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수익 구조가 얼마가 될까. 이걸 뽑아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들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묻지마로 이빨 깨물고 3,000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는가. 야구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야구를, 저 때는 워낙 그게 유행했으니까, 제가 90년대생이지만 80년대 프로야구를 잘 알아. 그때는 뭐 회원도 가입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게 붐이 일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타율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 3할 오픈 이렇게 하면 평타로 계속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기에서 몰아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점수 내는 요 팀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연속되면서 폭발력이 있어야 점수가 나지, 매회 안타를 쳐서 안타 횟수는 더 많아. 하지만 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연속이 돼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1점이라도 내는 거지. 맨날 3루까지 3번 진출하면 1점으로 쳐주면 안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축구에서도 골대 맞추는 전문. 골대를 조금만 밖으로 하면 저 사람이 굉장한 득점력을 가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게 몰아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모를 때 몰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타로다가 계속 갈 게 아니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부처님은 진짜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 전생을 보면 당신이 복 마일리지를 따로 쌓았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계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음식도 올라가는 건 부처님밖에 없다. 공자는 춘추석전대제 2번 먹고 예수는 그냥 매달려만 있어. 마치 뭐하고 개업집 부거처럼. 그래서 힘든 거요. 왜 예수가 저렇게 말라 있겠어? 주는 건 없고 매달려만 있으니까. 그게 황태비애라고 매달려 있는 어쩔 수 없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음식이 올라가죠. 그게 복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래요. 복 마일리지가. 그래서 물질은 물질대로, 정신은 정신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뭐가 있냐면, 정신력이 이렇게 머리가 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복하고 마일리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적인 게 사실은 기반이 돼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정신적인 게 좋아도 몸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몸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환경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가만히 있게 안 둔다. 주변 환경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정리해서 나올 만한 데를 쑤셔야 돼요. 나올 만한 데 쑤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가 있나라는 정도는 봐야 되고, 부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 그게 마치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게 터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험을 나름 조금은 봤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 지금 팔자가 좀 많이 폈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서 복이 있으면 편해. 인생이 편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 차 대는 거하고 똑같고 백화점 주차장에 차 대는 거하고 똑같고 멀리서 보이는 빈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그 근처로 갔을 때 빠져주는 게 최고고 최악은 빠지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놈도 넣고 있고 차를 대고 있고 그럼 뭐 경기 끝이고 그래서 그게 딱 일본 말이긴 한데 아다리가 맞으면 아구가 잘 맞으면 그게 제일 좋죠. 군대 갈 때도 그래요. 남자들은 군대 갈 때도 그래서 군대를 2년 만에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대학 복학할 때 보면 어떤 분은 3년이 걸립니다. 이게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 빈 시간들을 그냥 이 사람이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잘 해야지.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렇게 집약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향 피워야 됩니다. 제가 향 매니아인데 이런 향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길게는 안 할 건데 모든 기도에 있어서는 분향이 첫째입니다. 향을 안 피우고 기도를 하면 향이 부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복전함에 향 피우고 복전함에 돈 넣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향 피우고 복전함에 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고 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럼 무조건 향입니다. 향 압도적입니다. 향 압도적입니다. 초는 등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상가집 같은 데 가면 촛대가 하나 있는 데도 있죠. 왜? 장례식장 이런 데 안 가봤어요? 촛대 하나 있는 데도 있잖아. 그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 큰 문제까지는 안 돼. 하지만 향은 필수 품목입니다. 그리고 향하고 차하고 뭐 아니면 향하고 술하고 중에서 뭘 하나를 빼면 어떤 게 빠져요? 향이 무조건입니다. 향이 부동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한국 불교에서 자꾸 향을 못 키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뭐 목이 아파요 어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복전함에 돈 넣는 거하고 향하고 둘 중에 어느 거 향입니다. 향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래서 향이 메신저라니까 내 기원을 부처님한테 전달하는 매개체가 향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안 피우고 기도를 하면 전달 자체가 안 돼. 제가 전에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계속 산신령한테 기도를 했대잖아.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산신령한테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산신령이 나와서 하는 말이 복권 좀 사라. 뭘 당첨되게 해줄래도 네가 복권을 안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갖춰야 되고 그 기본 중에 가장 1순위가 향입니다. 그래서 향을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 뭐 목이 아파요. 스님이 뭐 목이 아파요.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하면 안 될까? 이거 좀 너무 슬픈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인데 숨쉬기가 힘들어요. 은퇴해야지. 근데 절에 있으면서 향 냄새가 힘들어요. 절 체질이 아닌갑지. 그리고 어떤 절에서는 향을 하나만 키라고도 얘기하고 딴 사람이 켰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내 기원이 안 올라간다.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외향로가 있어서 법당 밖에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향을 피울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그 외향로 전통이 사라지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향을 켰더니 뭐라고 하고 법당 보살님이 꺼요. 그것도 꼭 기분 나쁘게 거꾸로 해서 끈다. 다음 생에는 법당 보살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남의 거를 그렇게 하면 그게 공덕이 되는 부분을 자기가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오고 있을 때 그거를 옆에서 누가 이렇게 쳐서 방향을 바꾸잖아. 그 사람한테 힘이 가는 거예요. 안 좋은 힘이. 예. 그래서 그거 끄는 행동 나 같으면 안 꺼. 나 같으면 안 꺼. 저 같은 경우는 누가 향을 펴놨는데 향이 꺼져 있어. 그럼 불 붙여주잖아, 우리는. 진짜 그래요. 저는 향 매니아이기 때문에 내가 좀 특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향 피우는 거는 무조건이고, 내가 켰는데 저 사람이 껐어요. 그건 그쪽 일입니다. 내가 켜서 어느 정도라도 연기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3바퀴 돌려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대죠. 이마에다 대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 향에 내가 원하고 있는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타서 향 연기로 올라가면서 부처님한테 잘 전달되도록. 아니 부처님한테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잖아. 그런데 누구를 해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한 놈, 별난 놈. 근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도 우리도 똑같아. 누군가 뭐 부탁을 하는데 간절해서 계속 찾아와, 귀찮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딸려간다. 그리고 별나. 저놈은 건드렸다가 이상할 것 같아. 저거 약간 똘이야, 똘. 그러면 처리해야 돼. 왜? 송신스러워. 둘 중에 하나면 그 정도 정신력이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기도뿐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에도 사실은 이러한 간절함, 절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저런 뭐 기복 이런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네가 안 해봐서 그래. 네. 그리고 스님들 절에서 4분 정근하고 4번, 하루에 4번 기도하고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만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일 동안 기도한다 그래서 만일이에요. 한 27년에서 28년 정도 되거든요. 만일을 계산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절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강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강원은 사찰 교육시설, 그 다음에 선원은 1900년대 초까지는 맺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지금처럼 상설 선원이 아니고 선원이 만들어졌다, 결제 때는 선원이 만들어졌다, 해제 때는 선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형편이 우리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상설로 그거를 건물을 쓰기가 힘든 거예요. 다용도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애가 유학 갔는데 그냥 방을 계속 비워놓는 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방에 뭐 창고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도 계속 이용을 해야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선원은 별도로 계속 상설로 유지되지는 않았었고, 1900년대 초에 상설 선원이, 지금 같은 상설 선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연불원이 있었어요. 연불원이. 그게 이제 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동안 연불한다고. 만일 동안 어떻게 연불하냐면 24시간 연불입니다. 24시간을 27년에서 28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하느냐? 이런 데서 아니에요. 그냥 방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출가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광세라고 있어. 광세라고 약간 꽹가리 같은 거예요. 그거 치고 징 치면서 연불을 해요. 앉아서. 그냥 따뜻한 방에서 계속 합니다. 쉘이. 예. 서서 추운 데서 하면 아마 얼걸? 안 될걸? 그래서 그거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뭐 주간 야간 2교대 하듯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일 기도고, 그 만일이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금강산 건봉사입니다. 건봉사.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만일 기도를 신라 시대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날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와,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날아간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어. 재밌는데 1900년대 초에
이제 그 만일이 선언으로 바뀌어요. 선언이 바람을 일어나면서 선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를 만일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불 전통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뿌리 깊은 거예요. 그리고 명상이나 수행이라고 하는 게 꼭 연불과 분리되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명상을 해도 되는 거고, 명상이나 참선을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새가 빠지게 한 사람 이야기 알아요? 기도를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사람, 그게 진표율사죠. 망신참이라고 들어봤어요? 망신,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너무 그러는데. 그래서 막 절을 이렇게 하는데, 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돌바닥에서 막 완전히 이렇게 몸에 부딪히면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참회를 하는데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진표율사가 한 성가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유명한 얘기거든. 그래서 진표율사가 창건한 데가 창건을 했다는 설도 있고, 그 전에 순제법사라는 사람이 진표율사 스승인데 그 양반 때 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금산사입니다. 그래서 금산사 가시면 미륵전이 유명하죠. 금산사 미륵전 모릅니까? 금산사 잘 모르세요? 백후백제의 견훤이 거기서 유폐됐잖아. 그래서 금산사가 법상종 종찰이에요. 미륵종의 종찰. 미륵종의 종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제법사가 아마 스승이 있을 때는 절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진표율사가 거기 주석하면서 절이 이렇게 커졌는가 봐요. 그럼 보통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진표율사가 창건했다라고도 나오고, 그 전에 절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둘 다 말이 되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병철의 삼성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같이 등치를 키운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런 분만 있으면 세습해도 괜찮겠다. 재벌 세습도 찬성한다. 저렇게 키울 수만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은 기업, 이병철 회장님 때 삼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것뿐이지 뭐 일본 같은 데서 알아주도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세계적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운 거죠, 진표율사가. 그러니까 삼성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의 삼성을 만든 건 이건희 회장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진표율사 이제 쪼리 만든 데가 법주사입니다. 법주사도 가보면 청동 미륵대불이 있죠. 그런데 이어르는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팔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연불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미륵보살이 안 나왔대. 그래서 몸을 벼랑에서 뜁니다. 이거 진짜 그거를 이제 받아줘서 보살님이 받아줘서 뭐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맨 처음에 지장보살이 나와. 또 지장보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래서 계본도 주고, 그러니까 계율과 관련된 책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진표율사가 뭐라 그러냐면, 됐고 저는 미륵입니다. 나는 그 기록을 읽고 너무 처음에 웃겼어. 지장보살 뻘쭘. 네가 열심히 한다며, 이렇게 해서 딱 나왔어. 그랬더니 제가 원하던 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무한도전 사인 받으러 갔는데 박명수 씨가 사인을 했어. 그랬더니 이건 됐고요, 유재석 씨 사인을 주세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런 식도, 그게 기도예요. 그런 거를 망신참이라고 합니다. 망신참. 그거를 이제 몸을 망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무슨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미친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질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돋보기로 종이 태우기.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진짜 지금은 누가 그거 하고 있겠어.
근데 어렸을 때는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나무도 태워보고 뭐 별걸 다 태워봤네. 우리 때는 또 인력이 있었어요. 인력. 달력 말고 인력 있잖아. 인력 그게 이제 여러 용도로 쓰이거든. 보통은 화장실 용도로 제일 많이 썼고, 인력은 절대 날짜하고 안 맞아. 왜냐면 그 집 식구들이 계속 다 뜯어가지고 써서 언제나 빨리 간다. 언제나 빨리 가. 이게. 그리고 그 인력을 가지고 이제 검은색은 약간 이렇게 글씨를 뒤에다 쓰면 먹지 같은 느낌도 나고,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는 꼭 뒤편으로 닦아야 돼. 잘못하면 거기에 껌댕 묻어. 아니 맞잖아. 그리고 그 종이가 신문지보다는 낫어. 지금 생각해보면 신문지를 어떻게 닦았나 싶어. 근데 인도 얘기해도 되나? 약간 불안하지? 인도 사람은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물로 닦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을 안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왼손 손톱 밑에 뭔가 까만 게 있다면 약간의 사유를 해봐야 돼. 이렇게 저건가? 이 생각을 조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호박잎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나 호박잎으로 한 사람 얘기 들었어요. 호박잎이 일반 잎하고 달라가지고 위에 이렇게 약간의 가시 비슷한, 가시는 아닌데 까실까실해. 위에가 엠보싱인데 찌르는 엠보싱. 그래서 그걸로 닦으니까 누가 그러던데, 그걸로 닦으면 신기원이래.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대. 그런데 원치는 않았어. 원치는 않았어. 그런 거 말고 쌀겨로 하는 것도 제가 시골에서 봤었고. 쌀겨 몰라? 헛간 같은 데서 이렇게 싸고 쌀겨로 이렇게 닦아내던데? 90년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희한하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지프로 했었어요. 지프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지프로 했었어. 그리고 그 전에는 뭘로 했었냐면 막대기로 했었어요. 막대기로 긁어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화두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해요. 화두 공부할 때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왜 똥막대기인지를 몰라. 그 똥막대기가 절에 꽂혀 있었다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꽂혀 있다니까, 화장실에. 그러면 그걸로 주걱같이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귓밥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조금 큰 귓밥하게. 그래서 그걸로 밀어서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쓰자마자,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쓰자마자 이게 촉촉할 때는 딴 사람이 쓰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마르면 딴 거 쓰고, 이렇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마르면 저걸 어떻게 하면 약간 털어내고 쓰고, 그게 똥막대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 이제 버리고, 또 그건 계속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간시골이라고 하는 화두가 사실 거기서 나온 화두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뭔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천하고 거지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 전부 다 있는 거고 그 천한 것 속에도 있어. 그러니까 장자 같은 걸 보면 사실 그게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기와장이나 똥오줌 속에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리의 평등성과 일상성,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진리지 진리는 고원하고 높고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똥막대기예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뭘로 했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 수제식 화장실 뭐 이런 거 있잖아. 밑에 물 내려가게 이렇게, 진짜 수제식이 아니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있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때 닦기는 뭘로 닦았을까 몰라? 똑같은 그 막대기인데
막대기 위에 약간 스폰지 같은 게 달려 있었어. 스폰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수세미 같은 거를 거기다 달아놔. 아니, 저 수세미 말고 우리 그 달리는 수세미 있죠. 노란색으로 된 거. 수세미 몰라? 아니, 왜 근데 분위기가 이렇지? 그런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그런 걸 달아가지고 해놨어.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닦고, 마치, 너무 길게 하는. 아, 이거 나한테 아니면 못 들어. 어디서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닦고, 수세미, 그 약간 그렇게 스폰지 같은 게 앞에 달려있으면 좀 유리하지? 그냥 막대기로 긁는 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게 비대급이었을 거야. 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로. 이러면서. 그 당시엔 비대급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건더기를 턴 뒤에 마치 커피, 믹스 커피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넣어놨잖아, 물에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젖고 거기다 숟가락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좀 털어내고 거기를 스펀지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개인용 아닙니다. 개인용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래서 기생충이 생기면 절단이 나는 거야. 한꺼번에.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바뀐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근데 진짜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 대중탕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중탕 안 가죠? 우리 어렸을 때는 대중탕을 이렇게 명절 앞두고 나면 무조건 가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중탕에 가서 이렇게 한번 변신을 하고 오면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 것 같아. 마치 뱀이 허물을 먹듯.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뽕을 뽑으려고 등짝을 밀어대는지. 내가 빨간 사람이었나? 온몸이 빨개진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을 빨갛게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입장에서 진짜 발광을 하는 게 맞지. 아니,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미는데 그것도 전신을, 팔뚝 하나를 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참어. 그렇게 해서 약간 발광을 하면 등짝을 맞아가면서 밀고 맞고 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오? 그리고 나서 맞았으니까 바나나 우유. 이거 좀 약간 뜬금없긴 한데, 바나나 우유. 맥값이야. 흥부지, 전생의 흥부. 몇푼 팔고, 바나나 우유 먹고, 그러면 또 천진에서 또 바로 있잖아.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진짜. 겨울이 되면 손이 트고, 그거는 아마 건조해서 그런갑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게 손이 트는 게 진짜 거북등처럼 트고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 발뒤꿈치 갈라지듯이 피도 나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세린이 어떻게 보면 집에 상비약 같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데를 막 덮고.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다 때였어. 이게 씻은 뒤부터는 추워도 그게 없어. 추워도 살이 터지지 않아. 그게 때층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갑옷같이 그렇게 입고 있다가 그거를 목욕탕에 가서 한번 벗고 나니까 뱀이 허물을 벗듯 새로 거듭나는 거지. 그렇게 한번 거듭나고 나니까 춥지. 그래서 어른들이 목욕하면 춥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욕탕 안 가지? 여러분 가십니까? 찜질방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화가 심해졌고 전에보다 심해졌고 코로나가 그거를 굉장히 앞당겼어요. 그래서 찜질방 한때 이렇게 진짜 열풍이 불었었잖아. 다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배 까고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렇게 그냥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누워서, 야, 내가 진짜 옛날에 그 찜질방에 대한 또 추억이 있잖아. 제가 찜질방을 한 2번 가봤거든요, 진짜. 찜질방을 2번 가봤는데,
진짜 거지 같은 경험을 내가 한 번 했어. 그때 모모 스님이 저를 미얀마를 데려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짜면 뭣도 먹을 정도로 그래서 미얀마 비싸요.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비비고 들어갔지. 근데 야, 이 미친 사람이 비행기 시간이 안 맞는다고 찜질방을 잡은 거야. 야, 방을 잡아야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찜질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약간 좀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누워 있잖아. 이렇게 저 그때 처음으로 찜질방 갔어요. 제가 찜질방 2번인가 갔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가는 데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어서 드러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야,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타당한가? 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맞고 이러면 찜질방에서 쉬었다가지가 일반 보살님들 인식이었어. 근데 일반 보살님들은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지. 그래서 내가 그때 고온실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사색을 하고 있었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오히려 잘 참습니다. 나 진짜 그런 지구력은 내가 끝내주거든. 그 더운 데서 난 그 다음날 출발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 사람 한 명도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5분 이상 못 버텨. 나 끝까지 있었어. 왜? 쪽팔려서. 쪽팔린 것보다 이게 낫다. 쪽팔린 것보다 낫다. 이 생각으로 내가 버텼어. 그래서 찜질방이 그 다음에 한번 갔을 때는 설 전에 월정사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에 월정사에 갔을 때만 해도 이게 씻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시설이. 그래서 찜질방에 가서 목욕까지 하면 된다. 또 이래서 꼬드겨서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보고 2번 가봤는데 찜질방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추세로. 그러니까 다 개인화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벌써 많이 개수가 줄었을 거예요. 목욕탕도 잘 보기 어렵지? 아니 그렇지 않아? 목욕탕 가? 아니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고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다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목욕탕이 있었고 그 굴뚝 안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개인화 쪽으로다가 다 흘러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변동과 관련돼요. 그래서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더 상처받기 쉬운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도도 사실은 요즘은 개인화돼요.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을 위해서 아니면 바깥 양반의 사업이나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기도도 많아. 그리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 집중이죠. 집중.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력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았는데 내가 그 문방구 사장님한테 낚여서 그래. 돋보기가 이만한 거를 그 양반이 나한테 팔았는데 기스 났다고 원래 500원인데 300원에 주겠다고. 되게 비싼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300원이면 상당한 겁니다. 제가 용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용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우리 학교 전체에서 제 용돈이 거의 최고였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판단착오로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한테 맞추는 바람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봤어요.
이런 기회를 빌어서 형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형은 좀 짜치는 상황이었고, 저랑 9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비례로 끌어서 줬는데 나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제가 강남 쪽에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최고에 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이 있어서 책을 진짜 많이 사서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게 돼서 그래요. 그때는 책 한 권에 3,000원이었거든. 그래서 진짜 뭐 한 20권씩 살 수 있었어. 그게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지금 책 20권 사서 보고, 게다가 저는 또 그 당시에 또 오락실 매니아였기 때문에 그쪽 지출도 상당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던 게임계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 8시에 오락실에 가서 50원을 넣고 너무 잘 돼.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돼. 그래서 원래는 한 50분만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예측이 되지? 학교 제끼는 건 그건 뭐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그 50원으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했어. 애들이 끝나고 와. 근데 한 판이다, 한 판. 화장실을 못 가. 이게 화장실을 못 가. 화장실 갔다 오면 죽어.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내가 빠질 수가 없어. 나는 기록적인 사람이야, 지금. 세상을 다 가졌어. 야, 나중에 결국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화장실을 갈 때는 그 애들이 오더라고. 방학하고 저 하교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너 이거 2마리 정도 죽어도 되니까 내가 바트 갔다 올 테니까 좀 하고 있어. 화장실 갔다. 전설적인 거예요. 저도 야 이게 가능한가? 그게 50원의 기적. 50원의 기적. 그런데 결국 6시쯤에 죽었어. 8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10시간 한 거잖아? 10시간 아니야? 10시간? 2시간만 더 했으면 콘택 600인데. 왜 죽었냐면, 10시간을 한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어깨가 빠지려고 그래요. 난 못하겠더라. 그래서 죽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체력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니까 며칠도 하는 거지. 야, 의자 등받이도 없는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 하나 앉아가지고 10시간 앉아있어 봐. 죽을 것 같아.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출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묘하지. 저는 그런 식으로 책 보고 오락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 근데 어렸을 때 그 돋보기, 이만한 돋보기 굉장히 큰 거예요. 조그만 건 잘 안 타. 그걸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잘 타는 종이가 그 인력 검은색 종이. 그거 태웁니다. 그걸 또 하루 종일 태우면 진짜 숫자를 거의 돌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 뭔가 하나를 하면 이상하게 미친 듯이 해. 이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점을 맞추고 계속 한 자세로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럼 꽝입니다. 다 아시잖아.
지금 젊은 사람은 돋보기로 아마 종이 태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건데,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태워봤잖아.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데 머리에다가 돋보기 한번 댔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와, 내가 그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그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노력이 기도하는 노력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그 얘기를. 그 정도로 집중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진짜예요. 돋보기 태워보면 진짜 똑같은 위치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태워갖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걸 조금씩 이렇게 한 0.5mm 정도씩 이렇게 움직여야 돼? 맞잖아. 그 종이 그 인력에서 숫자 하나 오리려면 진짜 몇 시간이 걸려요. 아니, 안 해봤어도 느낌 오잖아. 안 해봤어도 느낌 오잖아.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숫자 하나를 오리는데 기도는 그만큼 하냐?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해보기는 했냐? 해보기는 했냐?